안녕하십니까. 한반도 미래연구원 일본실장 박성훈입니다. 한반도 미래연구원은 문자 그대로 한반도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정을 놓고 여러분들한테 시나리오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올림픽 개최 혹은 무산 가능성을 놓고 앞으로 1년 남짓 올림픽이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한일 관계가 어떻게 변할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맨 처음에 올림픽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올림픽 무산 가능성, 그리고 만약에 올림픽이 무산됐을 경우에 일본의 어떤 정치 회오리, 그리고 경제적인 타격,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허탈감이 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그런 허탈감을 어떤 돌파를 해내는가, 그 과정에서 한일 관계가 어떤 영향을 받겠는가, 그리고 또 이 한일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대응 방법으로 이걸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림픽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 개최 가능성, 지금 올림픽이 채 1년이 안 남았습니다. 내년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안 남은 이 상황에서 지금 세계는 5대양 6대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올림픽 개최가 사실 불가능하죠. 개최 가능성의 전제 조건에 이걸 둘 수 있습니다. 올 가을 그리고 겨울에 완벽한 3차 임상실험까지 끝내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그 백신과 치료제로 우선 올림픽 개최국인 일본을 청정국가로 만들어서 봄까지 청정국가 선언을 합니다. 일본이. 그리고 그 다음에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 임원, 관계자, 응원객, 관객을 함께 청정으로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내년 4월까지 되지 않을 경우 올림픽에 차질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거의 올림픽의 43% 정도가 예선전을 치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년 5월부터는 적어도 예선전과 전지훈련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4월 말까지 백신과 치료제로 완벽한 청정 국가를 일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코로나 공포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전제 조건이 가능하면 올림픽이 개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올림픽 무산 가능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림픽 개최 가능성의 전제 조건이 하나라도 틀어질 경우에 올림픽이 바로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림픽 무산 가능성에 저는 오히려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올 봄에 올림픽이 1년 개최 연기될 때 많은 가정을 했습니다. 어떤 가정을 했냐면 코로나가 더위에 여름에 반드시 누그러질 것이다. 그 전제 조건이 하나였습니다. 자, 두 번째 가정을 뭘 했냐면은 코로나 방역에 힘을 쓰고 경제 부흥은 그 다음으로 미루자. 이런 전제 조건으로 했는데 실제 코로나의 방역을 치중하다 보니까 경제가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지혜를 모은 결과 코로나 방역과 경제 부흥을 동시에 해야 된다고 전제 조건을 수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전제 조건이 바꿔질지 모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저는 올림픽 개최보다는 올림픽 무산 가능성에 다소 방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여러분들한테 올림픽 무산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 개최가 무산됐을 때 어디가 가장 영향을 크겠느냐? 그건 물론 일본이겠죠. 일본에는 정치에 큰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회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허탈감을 일본 국민 전체가 받겠죠. 자, 여기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통틀어서 올림픽이 일본에 있어서 어떤 상징적인 내용을 품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964년에 도쿄 올림픽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쿄 올림픽은 1945년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전쟁의 폐허 이후에서 한국의 6.25 전쟁을 계기로 일본 경제가 부흥을 하기 시작해서 그게
1964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선진국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일본은 다른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올림픽에 대해서 굉장한 애착이 있다는 얘기죠. 자,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선진국으로 발돋움해서 일본이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이 자기네들이 기본 장인 정신에 그리고 명치유신으로 얻은 여러 가지 선진 문물을 접합을 시켜서 일본이 공업국가로 그리고 제조업 국가로 승승장구를 해서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미국을 바로 추격하는 제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서 미국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앞으로 미국을 추격할 나라는 일본이다. 그래서 일본 견제론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일본은 설상가상으로 2번에 걸친 석유 쇼크로 인해서 그때부터 경제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잃어버린 20년의 세월이 시작된 겁니다. 잃어버린 20년을 계속하다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맞이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을 맞이해서 일본은 동일본 쪽에 경제 산업 구조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2012년 아베 총리가 등장할 때는 일본에서 이런 잃어버린 20년과 또 동일본 대지진의 큰 자연재해로 인해서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컨센서스로 해서 일본이 완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국민한테 줌으로써 아베 총리가 9년 동안 최장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올림픽이 무산됐을 때 우선 정치적으로는 어떤 변동이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베 총리는 퇴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근본 코로나 위기 때 아베 총리의 실정이 너무 부각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정치적 난관을 잘 헤쳐왔지만 근본 코로나 위기에서는 아베 정권의 어떤 실정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선의 집단 감염 상태, 그리고 아베 노마스크, 그리고 또 긴급사태 대응에서 늑장 대응, 그리고 지금 고투 트래블이 사실 시기적으로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아베 총리는 퇴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퇴진하면 결국 중의원이 해산되고 새로운 일본의 총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예상하기로는 기시다 후미오나 또 이시바 시게루나 또 제3의 인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찌됐든 일본은 제3의 자민당 총재 그리고 일본 총리가 탄생하게 되고 기시다든지 이시바 후보든지 제3의 후보든지 아마 우익 민족주의 세력의 자민당 출신이 총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의 정치 풍토로는. 자, 그러면은 일본 정치는 어떻게 목표를 두고 나가냐? 틀림없이 헌법을 개정을 할 겁니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의 경제 타격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35조 원의 돈을 투입해서 올림픽을 준비했습니다. 이 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게 되고요. 또 하나,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20년 그리고 또 동일본 지진 이후에 10년을 아베노믹스로 버텨왔습니다. 아베노믹스가 뭡니까? 아베노믹스는 우선 돈을 풀고 재정을 풀고 규제를 풀어서 지금까지 버텨온 겁니다. 그런데 아베노믹스의 최종 목표는 도쿄올림픽이었습니다. 도쿄올림픽에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그리고 일본의 신기술을 선보여서 일본이 제2의 선진국으로 다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아베노믹스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지금 물거품이 된 거죠. 자, 또 하나, 일본이 지금까지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새로운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 그리고 로봇, 수소차, 그리고 8K 고화질 TV, 그리고 또 지금까지 일본이 공개하지 않는 깜짝 기술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상실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올림픽의 경제 효과까지 올림픽 무산으로 인해서 거의 물거품이 되어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충격적인 것은 사회문화적으로 지금까지 이 올림픽을 계기로 일본 전체 국민이 콘센서스를 하나로 이뤘는데 이 콘센서스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까지 올림픽을 계기로 주도해왔던 우익 민족주의의 구심점도 상당히 흐트러지지 않느냐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은 이런 사회적 문화적 허탈감을 어떤 카타르시스를 발굴할 거다. 그 카타르시스가 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이 돌파구를 마련할 거다. 그 돌파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오겠느냐? 거기에서 사회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한일 관계, 이 측면에서 돌파구를 하나하나씩 짚어볼 예정입니다. 자, 우선 일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일본 전체 경제 산업 구조를 바꾸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할 겁니다. 포스트 코로나의 비대면 사회에 준비하는 일본의 거대한 프로젝트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일본에서는 계속 그 얘기가 지금 좌담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 국민 속성은 굉장히 활동적이라기보다는 비활동적입니다. 공세적이라기보다는 수세적입니다. 수동적이죠. 한국이나 중국인에 비해서 일본 국민은 어떻게 보면은 비대면 경제 활동에 맞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자기 국민성에 맞게 이 비대면 경제 활동을 앞으로 경제 산업 구조로 전체적으로 개조해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은 지금까지 매뉴얼 사회였습니다. 매뉴얼 사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안 맞다는 걸 일본이 지금 깨달았습니다. 과거 사스나 메르스 때 했던 매뉴얼이 코로나 시대에 정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매뉴얼을 굉장히 다른 형태로 바꾸어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헌법 개정입니다. 헌법 개정은 지금까지 우익 민족주의의 자민당 일부 세력들이 주축이 돼서 헌법 개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헌법 개정의 요소 중에 하나는 물론 평화헌법, 국방군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 요소가 뭐였냐면은 긴급사태 대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긴급사태 대비의 내용이 주로 자연재해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안보 측면에서 긴급사태를 해왔는데 이제는 또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염병, 질병에 대한 긴급사태도 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일본 국민들이 헌법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긴급사태에 우리가 전염병 질병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굉장히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끼어들어서 북한의 핵미사일도 들어갔습니다. 자연재해도 들어갑니다. 헌법 개정에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지금 선점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헌법 개정을 새로운 우익민족주의 정권이 다시 한번 들고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일본이 정치적 난관의 돌파구를 찾을 때마다 한반도 문제가 끼어 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납치 일본인 문제 그랬죠. 그리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 그랬습니다. 일본은 참의원 선거, 중의원 선거, 지자체 선거 때마다 이슈로 들고 나온 게 경제 문제였습니다. 경제 문제하고 거의 같은 비중으로 한반도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납치 일본인, 북한 핵미사일 문제. 자, 만약에 한일 관계가 앞으로 잘 갈 수도 있고 나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올림픽이 무산된 게 확정되고 일본이 중의원 해산하고 새로운 우익 정권이 탄생됐을 때 한일 관계는 굉장히 큰 분수령을 맞이합니다. 엄청나게 잘 나가는 우호적인 관계로 갈 수도 있고 또 아주 지금보다 못한 비우호적인 관계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도 상당히 여기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공세적이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어느 총리도 지금 아베 총리보다는 우익 민족주의 성향이 덜한 총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 정도 아베 총리는 우익 민족주의의 핵심이었고 가장 강한 성향을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익 민족주의 성향의 자민당이 총리를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아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만 아베보다는 덜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회에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어떤 반일 성향을 가속화하지 않는 한 그리고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굉장히 한국이 일본과의 한일 관계의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서 우리가 계속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은 아주
우리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비우적으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지금 한일 간에는 너무 엄중한 지금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한국 내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현금화가 지금 초입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실행되면은 굉장히 일본에서 추가 보복 조치가 시작됩니다. 만약에 새로운 우익 민족주의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 문제가 화두가 되면 그 돌파구가 다시 한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일 관계는 너무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자, 바람직한 한일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 올림픽은 우리 지방 경제 그리고 갤럭시를 선전을 대대적으로 하고자 하는 삼성전자나 그 다음에 LED 선전을 대대적으로 하고자 하는 LG나 이런 여러 우리 가전 기업체들한테도 굉장히 올림픽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스포츠 문화, 경제 문화에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전지훈련을 할 때 같은 기후에 같은 성향의 우리 한국도 지방경제에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올림픽이 성공이 되면 너무 좋고 성공이 안 되고 무산되더라도 우리는 일본과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시대에 너무나 많이 국제적인 분업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IT 산업과 ICT 산업이 얼마나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각광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증명을 해왔습니다. IT, ICT 전부 한국과 일본이 강한 종목입니다. 또 국제 분업에서 소재, 부품, 장비는 일본이 그리고 가공과 종합 측면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협력 분야가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라도 한일 관계를 우리가 잘 관리해서 새로운 일본의 우익 민족주의 정권이 탄생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공세적으로 일본을 리드해 나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